안녕하세요. 따뜻한 채원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들의 비밀 노트 두 번째 낭독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죠. 이 책 제목이 부자들의 비밀이 뭐냐? 절대로 잃지 마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5장 반드시 투자하라. 단 절대로 잃지 마라. 절대로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전략이고 부자들의 전략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버드 대학의 자산 관리를 보면서 이 저자분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거든요.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고 혹시 하버드 대학의 1년 학비가 얼마인지 아는가? 2018년도의 입학생 기준으로 보니 1년 학비가 5420달러였다. 여기에 기숙사 및 식사비를 고려하면 67,580달러라고 한다. 대략 원화로 환산해 보면 7,600만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이다. 4년이면 3억 원이라는 말이다. 이건 뭐 돈 없으면 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뭐가 다른지 모를 정도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있다. 주변에서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꽤 흔하다는 것이다. 역시 대한민국 두뇌는 세계 최강이었던 것인가? 한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하버드 입학도 대단한데 전액 장학금이라니.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액 장학금은 과 수석 정도가 받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학자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는 성적 장학금이 없다. 이 학교들에서는 받는 장학금은 모두 니드 베이스로 불리는 재정 보조금이다. 즉, 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를 내기 힘든 학생들에게만 학비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학부생의 55%가량이 재정 보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정말 믿기 힘든 것은 전교생의 20%가량이 소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재정 보조는 가정 형편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고 한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소득이 6만 5천 달러, 약 7,3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경우 100% 학비를 보조해 준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 부모 소득이 6만 5천 달러가 안 되는 가정이 하버드 학생의 20% 정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소득이 6만 5천 달러부터 15만 달러까지 가정은 학비의 10% 이하만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15만 원 달러 이상을 버는 가정도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즉,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이다. 그러고는 한참을 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하버드 대학 교정을 거닐던 중 갑자기 그 내용이 다시 떠올랐다.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 많은 학생들에게 재정 보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갑자기 이런 궁금증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설마 그 많은 돈이 그냥 은행에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법하다. 이런 대학 기금을 절대로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될 것이다. 잃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교생 55%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닐 텐데.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이 큰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자칫 잘못 관리해서 손해라도 보면 당장 재정 보조에도 영향이 올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만약 투자를 하고 있다면 2008년 같은 금융 위기에는 괜찮았을까? 정말 궁금했다. 도대체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네, 그다음 조금 넘어가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모든 투자는 위험을 동반한다.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나는 의도적으로 이 위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마치 이래도 투자를 할 건가요? 이런 결론을 내려는 사람처럼 샅샅이 위험들을 파헤친다. 내가 이러는 이유는 나 자신이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내가 무조건적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객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위험에 대해 살펴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필요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위험하지 않는 투자는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며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불필요한 위험들 때문에 치명적인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나의 고객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는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돈을 갖고 있거나 은행에 입금해두면 전혀 위험하지 않는 것 아닌가? 불필요한 위험이 있다면 그 말은 필요한 위험이 있다는 말인가? 아무튼 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무슨 위험이든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면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같다. 김과 장은 은퇴하신 부모님과 직장 상사들을 보면서 은퇴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특별히 해놓은 것이 없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월급의 절반을 은퇴 목적으로 남겨두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나이 35세, 빨리 은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65세까지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월급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저축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만약 김과 장이 30년간 이 어려운 일을 기적적으로 해낸다면 과연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궁금한 것,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은퇴 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결과를 보니 기대한 것보다 꽤 괜찮아 보인다. 30년 후의 저축액은 15억 가까이나 되고 은퇴 후에는 월 612만 원씩 연 7,346만 원, 26년간 월급처럼 쓸 수 있다니 계획대로 저축만 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인 계획이 될 것 같다. 여기서 표가 있어요. 이제 가정한계 은행이자 2%, 그리고 급여 인상률 연 3%를 가정해서 납입했습니다. 월급 50% 저축 전략. 그런데 이 계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물가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물가에 대한 고려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우선 30년간 모은 저축액과 은퇴 후 받게 될 소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봐야 한다.
지금 3, 40대 정도 되더라도 30년 전에 과자나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였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이다. 나도 정확히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88 올림픽 시절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140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요금은 1,300원이니 약 9배 정도 오른 것이다. 서비스나 물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물가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은퇴하는 사람이 30년 전 저축을 시작하면서 버스 요금 예산을 140원으로 설정해 놓았다면 그는 지금부터 서울 시내를 자전거만 타고 돌아다녀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은퇴 후 매년 상승하는 물가 역시 고려하여 은퇴 소득을 계획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하면 현재의 100만 원은 30년 후에는 지금 돈으로 41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물가가 더욱 높아질수록 가치 하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 지속적으로 생활 준비를 비슷하게라도 유지하려면 은퇴 소득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은 증가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고려해 보면 김 과장의 은퇴 저축액과 은퇴 소득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앞의 가정과 똑같이 물가가 매년 3%씩 올라간다고 보면 30년 후의 저축액 15억은 지금 돈의 약 6억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은퇴 후 받게 될 612만 원은 지금의 252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이다. 물론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돈 쓸 곳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30년 후에도 여전히 물가는 매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돈을 받아서는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갈수록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잊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 계산 결과들은 월급의 반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들이다. 만약 그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상되는 결과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이런 미래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미래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저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자, 그 다음 투자로 위험을 해결하자. 네, 이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투자로 위험을 해결하자.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은 역설적인 말처럼 들린다. 투자 자체에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 김 과장은 은퇴한 후에 월 612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플랜에 매우 만족했다. 현재 받고 있는 월급 400만 원보다도 더 많은 액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물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적잖이 실망스러웠다. 은퇴 후 지금 돈으로 252만 원 정도로 살아가려면 본인이 생각했던 풍요로운 노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고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갈수록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월급의 50%를 은행이 아닌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자, 가정이 평균 수익률 9%로 가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연 3%로 가정한 투자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꽤나 충격적이다. 30년 후 총 저축액은 47억 원이나 되었다. 은퇴 소득은 매달 3,639만 원.
연 4억 3,672만 원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제 돈을 어디에 써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지도 모르겠다. 이 결과를 물가 상승률 3%를 감안해서 해석해보면 총 저축액은 지금 돈으로 19억 5천만 원, 은퇴 소득은 지금의 1,799만 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은행에 저축했을 때보다 총 저축액은 약 3배, 은퇴 소득액은 6배나 많은 액수다. 어떻게 은행 이자율 2%보다 겨우 7% 더 많은 수익률이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7% 이자율은 100만 원 원금에 대해서 7만 원 이자를 주는 정도의 수익률이다. 원금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는 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30년 사이에 만들어낸 결과의 차이는 32억 원이 넘는다. 더욱 엄청난 차이는 은퇴 소득에서 생긴다. 은퇴 후 26년간 받을 총 은퇴 소득액의 차이는 무려 94억 4천만 원이나 된다. 와우, 엄청나네요. 만약 은퇴 소득으로 612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처음 본 사례처럼 15억 원 정도만 저축을 해도 충분할 것이다. 위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9% 수익률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15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은퇴 직전인 64세까지 저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얼마나 저축하면 충분할까? 나는 이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계산이 잘못되었나 생각했다. 앞으로 32개월, 즉 2년 반만 저축하면 된다.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김 과장이 갑자기 소득의 50%를 저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느 정도 했다가 포기할 수도 있다. 사실 바로 앞선 계산에 의하면 32개월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50%라는 숫자에 질려서 시작도 못할 수 있으니 우리가 처음에 최소한의 저축액으로 생각했던 10%만 저축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면 몇 년간 저축을 해야 할까? 저축액이 5분의 1로 줄었으니 저축기간이 5배로 늘면 되는 일일까? 즉 2.6년의 5배인 13년을 저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다르다. 21년간 저축을 해야 한다. 21년간 저축을 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매우 훌륭한 결과다. 은행에 저축할 때의 5분의 1 저축액으로 저축 기간을 9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네요. 은행에 저축할 때보다 5분의 1로 줄였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은퇴 시기에 대한 것이다. 갈수록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직장에서의 미래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벌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벌고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은퇴란 경제적 개념에서의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돈에서 자유로워지면 노년에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월 612만 원의 소득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투자를 할 경우 은퇴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까? 만약 소득의 50%를 투자한다면 15년 후 50세에, 소득의 25%를 투자한다면 21년 후 56세에, 그리고 소득의 15%를 투자한다면 25년 후 60세에 은퇴를 할 수 있다. 만약 조기 은퇴에 관심이 없고 별일 없으면 65세까지는 꾸준히 일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30년간 꾸준히 저축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앞에서 투자의 힘을 봤으니 오랜 기간을 투자하는 만큼 투자하는 돈이 적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 생각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리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월 612만 원의 은퇴 소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의 8.5%만 저축해도 충분하다. 즉, 이 정도 적은 투자로도 은행의 월급의 반을 저축할 때와 은퇴 후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삶이 더욱 여유롭고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삶도 중요하다. 투자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켜내기 위해서다. 적어도 내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이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수치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명확하게 다가오고. 자, 그래서 3가지 해결 과제라는 이야기를 다시 이어갑니다. 앞의 내용을 보고 나서 15년 내에 은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예, 전 희망을 가졌습니다. 혹 비슷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하는 얘기에 더욱 주의를 집중하기 바란다.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투자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위의 내용과 유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다. 절대로 이 책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 새롭지 않은 내용을 다시 이 책에 써야만 했던 이유가 되었다.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계산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을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이 계산 결과만을 근거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네, 이 계산 결과만을 근거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네, 막 흥분했는데 또 이대로 투자하면 안 된대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진실된 것은 아니다.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쩌면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은 듣는 사람이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지만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듣지도 못한 얘기를 무슨 수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 듣지도 못했을 얘기를 들려주려 한다. 혹 얘기를 듣고 나서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그것은 그저 느낌에 불과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어쩌면 이미 환상적인 결과에 눈과 귀가 막혀서 이 얘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열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네,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워런 버핏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을 최대한 제거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다룰 것이다. 지금 언급하는 3가지 중요한 해결 과제 역시 6장과 7장에 걸쳐서 다뤄질 내용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일단 그것들이 무엇인지만 기억하도록 하자. 해결되어야 할 3가지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9% 수익률의 현실성, MDD 최소화, 투자에 따르는 부대 비용들. 네, 요 3개에 대해서 6, 7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투자.
평범한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지만 이 말이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알아내서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저는 이 부분 너무 공감되거든요. 그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내서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물론 그들이 투자하는 곳을 알면 분명 도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부자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부자들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다. 설령 같은 곳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부자들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투자한다. 부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투자 비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투자를 하는 일이 많다. 이것이 같은 곳에 투자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우선 내가 이 투자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 즉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희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위험이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리고 나름대로 각오가 서 있더라도 실제로 위험이 닥쳤을 때 어느 정도의 희생까지 본인이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위험들을 극복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 부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한 후에 위험이 찾아왔을 때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부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지는 게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을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런 기회들이 스쳐 지나갈 때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리 아쉬울 이유도 없는 듯하다. 그나마 아예 모르는 사이에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양호한 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기회를 얻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게임에서조차 지고 있다. 1977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의 평균 연간 수익률은 13.28%였다. 이것은 만약 이 시기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가만히 있어도 이 돈이 5.7배, 즉 5억 7천만 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수익률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린치가 운영한 피델리티 투자회사의 마젤란 펀드였다. 이 펀드가 같은 시기에 기록한 평균 연간 수익률은 무려 29.2%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터 린치가 운영하는 동안 이 마젤란 펀드는 매년 단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펀드 투자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이다. 아마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젤란 펀드 평균 수익률이 무려 29.2%였다고 방금 말해놓고 투자자들은 과연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자는 것은 또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다. 펀드 수익률이 현실감 없을 만큼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당시 마젤란 펀드는 단기간에 가장 큰 펀드로 성장했다. 당신 같아도 이런 펀드를 사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투자 수익률을 보고도, 그리고 그것이 세계 최대 투자 회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에서 운영하는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펀드를 찾아서 헤매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서 어리석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여하튼 다시 앞서 문제 제기한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수익률을 누린 투자자들은 분명 큰 돈을 벌었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 기간 동안 1억을 투자하여 매년 29.2% 수익을 냈다면 이 돈은 무려 35배, 35배로 불어날 수 있었다. 즉 35억 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젤란 펀드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은 평균 수익률은 원래 펀드 수익률에 반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평균이 이렇다면 이 와중에 돈을 잃은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을까? 평균 29.2%나 수익을 낸 펀드에 투자하고도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말이 안 돼 보인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마젤란 펀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미국의 투자 분야 리서치 회사인 달바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명성을 얻었다. 달바는 미국 주가 지수인 S&P 500의 수익률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 분석하여 매년 보고서로 출간하고 있다. 그들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도부터 2016년까지 30년 동안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10.16%였던 반면에 주식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3.9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차이는 무려 6.18%나 되었다. 앞서 마젤란 펀드만큼의 격차는 아니지만 6.18%의 차이는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만약 1987년에 1억 원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이 돈은 2016년에 18억 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1억 원을 투자했다면 2016년에 그들 계좌에 남아있을 돈은 3억 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무려 15억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이다. 1923년에 처음 주가의 가격 변동을 기록하기 시작한 S&P 500 주가 지수는 처음에는 소수 회사들의 주가만 기록하다가 1926년부터 90개의 회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7년부터는 미국 내 500개의 초우량 기업들을 편입시키면서 현재까지 다우지수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주가지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S&P 500의 평균 수익률에는 미국의 경제의 성장 역사가 녹아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100년간의 긴 역사를 가진 덕분에 주식시장의 흥망성쇠를 모두 볼 수가 있고 그 혼란스러운 역사를 헤쳐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부를 쌓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긴 시간 동안 S&P 500은 어떤 성과를 보여줬을까? 1928년 24.35로 시작한 S&P 500 지수는 2017년 말 2673.61로 마감을 했다. 이것은 90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9.65%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 50년간의 성과는 어땠을까? 1968년부터 2017년간의 수익률은 10.5%였다. 10.05%였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은 어땠을까? 2008년은 36.55%라는 역사적인 손실을 기록한 해이다. 이 2008년을 포함하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S&P 500 평균 수익률은 8.42%였다. 이 숫자들을 보면 앞서 달바의 보고서에서 확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저조한 수익률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S&P 500은 주가 지수이다. 특별한 전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의 평균치라는 것이다. 우리가 별다른 노력 없이 그저 그 평균치에 투자하기만 했어도 30년간 원금을 18배로 늘릴 수 있었다. 물론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은 다른 투자들도 모두 똑같다. 다만 100년의 역사는 분명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만히 있기만 했어도 크게 이길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은 그 기회를 잡는 것에 매우 형편없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정말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달바는 이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투자자들이 저조한 성과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처음에 주식 펀드를 구매한 후 계속해서 펀드에 들락거리기를 반복하곤 한다. 말하자면 펀드가 가격이 떨어지면 팔고 나갔다가 오르면 다시 사서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다.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른 펀드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었으면 연평균 29.2%나 벌 수 있었을 텐데 과연 들락거린 투자자들은 피터 린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게 자신만만한 투자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자신감에서 팔고 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맞아요. 앞에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파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제 과거도 바라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던 책인 이유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미 5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사람마다 또는 경험에 따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만약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일단 무슨 이유에서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거나 도망가려고 한다. 사실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안전한 길인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S&P 500은 100년의 역사를 통해 걸어온 길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전설들은 말할 필요 없는 결과로서 명품임을 증명해 왔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란 말인가? 왜 끊임없이 또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일까?
같이 걸어가기만 해도 웬만해서는 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 위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 그 길에도 가끔씩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어김없이 두려움에 휩싸이곤 한다.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위험은 이 두려움이다. 많은 투자의 전설들이나 이 시대의 전문가들 역시 이 두려움이 투자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련과 풍파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뿐이다. 나는 5장에서 투자 위험을 피하려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두려움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즉 두려움은 극복해내야 할 대상이니 좋은 투자라는 확신이 있으면 견뎌내라는 것이다. 당신도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당신은 아직 수영이 두려운 아이의 심정이라는 것이다. 물을 마시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꼭 죽음의 공포를 체험해야만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좋지 않은 트라우마는 물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S&P 500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S&P 500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시는데 여기서도 S&P 500을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 다음 더 이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 0%의 힘. 이제 부자들의 그 끄떡없는 부자 되는 방법이 결코 지지 않는, 투자에 잃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당신은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절대로 잃지 않을 수 있다. 즉, 2008년과 같은 대폭락이 찾아올 때도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혜택을 누리는 대신에 수익이 날 때는 그 수익의 절반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이라면 당신은 투자를 하겠는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가혹한 10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만약 이 시기에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폭락 직전인 1999년이나 2007년에 모두 처분해버리지 않은 것이 매우 후회스러웠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폭락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번 드는 생각일 것이다. 이런 경험을 몇 차례 하다 보면 이 후회는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다. 투자를 하지 않고 뉴스로 폭락의 고통을 본 사람들도 두려움이 생기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잠재된 두려움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대주주가 되곤 한다.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 0%의 힘은 잃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좀 넘어가서 그래서 비교를 해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수익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140페이지 이제 끝부분에 보면 잃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잃었기 때문에 그
이제 최종 우리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13%의 수익률은 대단히 높은 수익률인데,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상황에서도 잃는 것은 충분히 모든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좋은 수익률로 화려하게 수놓은 제안서만 보고 그냥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저자분께서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수익률이 좋다고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어떤 위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가? 참 역설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현실이다. 돈을 모을 때나 돈을 쓸 때나 잃는 것은 치명적이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투자 옵션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3개 다 평균 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했는데, 뒤에 보면 투자 옵션 2번째에 각각의 옵션 중에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5%라면 어느 옵션을 선택해야 하냐? 바로 하락률이 제일 낮은 최대 가격 하락률 마이너스 5%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재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때까지 책에서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실이나 최종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차이가 급격하게 남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MDD. 아까 앞에 잠깐 이 용어가 나왔었는데, 투자 위험을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중에 맥시멈 드로우다운 MDD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투자 대상의 가격이 최고 가격에서부터 최대로 얼마만큼 하락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잃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최대 가격 하락률이 바로 MDD의 의미이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옵션들의 MDD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옵션들 중에서 MDD가 가장 낮은, 즉 감당할 만한 MDD를 가진 옵션을 찾아내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MDD가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찾아도 감당할 만한 MDD를 가진 투자처를 찾을 수 없거나 정말 원하는 투자처가 있지만 MDD가 높아서 주저된다면 이제 MDD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저자분이 영감을 얻었던 하버드 대학의 재산 관리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거죠. 하버드 대학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 것일까? 그 다음 주제인데요. 투자 위험을 조절하여 강력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 투자 위험을 조절하여 강력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하버드 대학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 투자 철학이다. HMC의 투자 보고서와 하버드 대학의 연계 재무 보고서를 읽다 보면 리스크라는 단어가 수십 차례 계속 등장한다. HMC는 그들의 미션이 하버드 대학이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할 수 있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은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정확히 알고 적절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좋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뿐이다. 그 위험 수준이 하버드 대학이 감당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하버드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알면 된다. 바로 그 위험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자, 위험을 조절하는 방법을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여기 제시했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 네, 자산 배분이란 무엇인가? S&P 500이나 코스피와 같은 주가 지수에 투자하듯이 이렇게 운용되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부른다. 미국의 뱅가드라는 투자회사는 1970년대부터 인덱스 펀드의 대중화에 총력을 다하여 현재는 최대 규모의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덱스 펀드 덕분에 500개 기업의 주식을 하나씩 사고 파는 노력 없이도 손쉽게 S&P 500 주가 지수에 투자할 수 있다. 네, 이게 자산 분배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를 사서 분배를 시켜놓고 어느 하나가 조금 하락하여도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래서 S&P 500의 수익률을 우리 인생의 목표 수익률로 삼고 본인의 투자 성과를 점검해 나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S&P 500은 10% 이상의 평균 수익률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또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률 측면에서만 본 목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버드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한번 보면 왜 하버드 대학은 이렇게 심플하게 S&P 500을 통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지 않는 것일까? 이 저자분이 궁금했겠죠. 제 아무리 500개 혹은 5,000개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 위험을 조절하는 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같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주가는 큰 위기가 왔을 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 이게 포인트네요. 그쵸? 큰 위기가 왔을 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같은 성격의 투자 옵션인 주식으로만 이루어진 S&P 500 같은 주가 지수는 MDD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되기에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MDD를 낮추려면 서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즉 가격 변동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자산들에 분산하여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이 위험 조절 전략으로 쓰고 있는 자산 분배 전략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자산 분배 전략은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에게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등 투자의 본질이 다른 자산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다른 만큼 내재된 고유의 위험도 서로 많이 다르다. 이 말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중 하나의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자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167페이지에 저자분이 만든 이름을 명칭을 붙인 게 IB 자산 배분 모델. 그러니까 하버드 자산 배분 모델을 이제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은퇴 소득 플랜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끼는 모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식이 35%, 채권이 45%, 부동산 10%, 천연자원 10%. 그래서 총 합계 100%로 배분 비율을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20년 전 은퇴 자금이 5억 원이었고 은퇴 첫 해에 이 금액이 5%인 2,500만 원을 은퇴 소득액으로 인출했다고 가정해서
그 후 인출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3%만큼씩 늘어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표로 나와 있어요. 네. S&P 500 수익률은 어떻게 변하고 IB 모덱 수익률은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럼 그런데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똑같은 금액을 인출했는데 20년 후 잔액은 믿기지 않게도 연평균 수익률이 0.35%가 낮은 IB 자산 배분 모델이 오히려 2배 이상 더 많았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로 S&P 500 수익률은 이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가정해서 산출을 했는데 잔액이 3억 정도였고, IB 모델 수익률은 7억 7천 정도 나왔어요. 거의 2배 이상. 야, 왜 이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앞서 여러 차례 확인한 것과 같이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도 이 표가 되게 많았는데 다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잃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도 소득의 차이가 엄연히 많이 틀렸거든요.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할 때 잃는 것의 위험과 잃지 않는 것의 위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진짜 그러네요. IB 자산 배분 모델은 잃지 않는 구조를 세운 거잖아요. 최대한 MDD를 낮추고. 근데 S&P 500은 그때 당시 MDD가 굉장히 사실 높았거든요. 즉 이것은 우리가 왜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평균 수익률만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꼭 읽고 자세히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설령 최악의 MDD를 견뎌내면서도 투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부자들의 비밀 노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귀감이 되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